이 고환율이 계속되자 외환 당국이 추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환율 상승 기세가 꺾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환율에 대한 변동성 우려도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처방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00원을 위협하고 있는 환율 상황 지금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 나오셨고요. 가톨릭대 경제학부 허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또 서강대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환율 안정과 관련된 대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정신이 없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짚어보면 해외 주식을 향후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면 일정 한도에서 이제 해외 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또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외 주식 처분해서 환전해서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 주식 투자하면 세금 부과하지 않겠어요.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의 상당 부분이 소위 말해서 해외 투자, 이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에 기인하고 있다. 이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해외 투자의 어떤 유인을 좀 줄이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조치이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중기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아져야 되는 게 제일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책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환율 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어떤 메시지 보내는 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몇 차례 뭐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이창규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고 환율 올라가는 게 서학개미 탓이다 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가 이제 뭐 비판을 좀 받으니까 아니다, 탓을 한 게 아니라 뭐 이제 이런 요인들이 있어서 이제 국내 주식을 더 활성화시켰는데 그런 차원이다라고 해명은 했지만 지금 나온 대책을 보면 여전히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상당 부분 환율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허 교수님. 예, 뭐 통계적으로 이제 보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대책은 사실 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에 관련된 대책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개인적으로 뭐 내가 해외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간접 투자 채널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그래서 예를 뭐 ETF 같은 거 예, ETF나 뭐 하여튼 좀 뭐 내가 펀드를 들을 때에도 국내에만 투자하는 거 말고 뭐 섞인 것들 뭐 이런 그 상품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아닌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그리고 또 이게 대책이 모양새를 보시면 이게 장 박사님 얘기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국내 투자 수익률이 해외 투자 수익률하고 비슷해지거나 더 높아지지 않는 이상 뭐 이거는 단기 대책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수익을 실현해 갖고 들어오면 단기적으로 내가 과세를 피할 수 있다. 그럼 지금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책이지 뭐 이게 뭐 장기적으로 계속 해준다는 얘기 아니니까 뭐 그럼 장기적으로 해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해외 투자를 되려 촉진시키는 일이 일어나겠죠.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국내 투자보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단기적인 대책이 자꾸 쏟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발등에 불 끄는 게 시급한 것 같아요. 뭐 최근에 환율 흐름 보면 뭐 1,480원 이제 넘어섰으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불 끄는 단기 대책들을 일단 내놓아서 급한 불 끄겠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일단 지금 1,500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1,500원이 넘어가면 굉장히 큰일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뭐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환율을 방어하는 게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좀 지금 시장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1,500원을 막을 것처럼 얘기해 놓고
이걸 못 막으면은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당장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개인의 해외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수급의 문제다, 개인이 해외 투자를 늘려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서의 수익률보다 미국에서의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고 네. 가뜩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산에 대한 뭐 그 자산 투자에서 오는 뭐 양극화라든가 소득 격차 이런 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특히 젊은 친구들의 경우는 그 수익률이 높은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 있는 일인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오히려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올해 초에 그 관세 협상에서 결과적으로 나온 얘기가 우리가 200억 불을 이제 정부가 이제 해외에 보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도 그동안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가 이걸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수출을 한 다음에 그 설비 투자가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나라로 안 들어오고 미국으로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과 정부와 기업 모두 돈을 미국에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뭐 마땅한 대책이 아니다가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을 잡겠다는 정책이 나온 건데,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1분기엔 100%, 2분기엔 80%, 3분기에 50% 감면한다는 얘기는 지금 1분기에 어떻게든 해서 다 해라, 빨리 해라. 단기적으로 빨리 잡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지금 허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장기적인 해법이냐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게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더 좋은 매력적인 투자지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언제 나올지가 좀 궁금합니다. 달러가 너무 강해요. 사실 이제 금리도 내렸고 해서 좀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안 그러고, 일본 엔화도 이따가 질문 드리겠지만 금리 올렸는데 엔화가 강세는커녕 약세가 계속되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정도 달러가 강한데, 최근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고서를 보면 달러 인덱스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해서 내년 초에 달러 강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단 말이죠. 이게 골든 크로스 하면은 우리가 보통 주식에서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 뚫고 올라가는. 네. 그래서 이제 뭐 주가로 따지면 많이 이제 주가가 확 뛴다, 이제 요 시기를 얘기해. 달러 강세가 더 기승을 부린다, 이 얘기인가요? 지금 뭐 이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장기 그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선이 어떻게 상승하는 가운데서 크로스가 되면 굉장히 좋은 사인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번의 경우에는 둘 다 하락하다가 장기를 단기가 치고 올라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이게 한번 2014년인가 그때 2024년인가 그때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비슷한 경우였는데요. 그렇게 해놓고서 한 6개월 동안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는 반대로 되는 반대죠. 거죠. 예, 네. 반대가 되는 거가 반복이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서 시장의 현 시점만 보면 좋은 사인일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그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반복된 케이스를 보면 이게 혼란스러운 장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차트보다도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달러가 지금 미국 경기 3분기 성장률 4.3% 나왔잖아요. 네. 근데 달러 97로 빠졌거든요. 네, 달러 맞아요. 지수.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GDP의 어떤 호조가 달러 약세를 가져온 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에서의 위험 선호가 그냥 달러 약세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미국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로 가잖아요. 그러면 3분기가 생각보다 좋았다고 하면 4분기가 생각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기저효과 때문에. 전기 대비 연율이니까. 그러니까 예, 이번에 너무 좋으니까 보통 간다고 볼 때 너무 좋으니까 이쪽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4분기 때는 또 연방정부 셧다운 폐쇄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생긴다고 하면 오히려 1, 4분기 때는 이런 차트적인 분석보다도 GDP 숫자가 나쁘게 나와서 이게 미국 경제 나빠지면 글로벌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위험 회피 성향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또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한 함수인데요. 제가 지금 네.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무던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드랍했어요. 마지막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았던 것이 나빠지게 되면 시장의 기대보다 나빠지게 되면 그게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그것이 달러 강세로 나타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97 수준까지 떨어진 거는 오히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네. 달러가 약세로 간 측면이 있다. 기조적으로 보면 사실 달러 인덱스가 100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달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강한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 이제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달러가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골든 크로스라고 하니까 또 이제 내년 초에 그럼 얼마나 또 달러 인덱스가 또 올라갈까 그 고민도 하고 알 수가 없네요. 지금 뭐 정리가 잘 안 돼요. 저도 말로 정리를 명확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뭐 차티스트들이 하는 얘기들은 별로 믿는 편은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자, 근데 그럼 이제 재반 상황이 어떤가 이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장 박사님 계속 얘기하셨듯이 내년에 미국 경제가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이제 미국의 투자가 몰리면서 더 달러 강세가 갈 것이고 반대로 뭐 내년이 뭐 좀 뭐 별로 이렇게 전망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반대가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그 미국 경제가 뭐 그 지금 나빠지는 모습은 노동 시장에서 조금 안 좋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GDP는 엇갈린 사인을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내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여전히 그래도 뭐 그냥 컨센서스는 우리나라 GDP 성장률보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내년에도 더 높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컨센서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냥 원화의 입장에서만 이제 달러 강세 약세를 본다 그런다면 그 정도의 전망이라고 그런다면 미국 시장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3, 4분기, 4, 4분기 미국 데이터는 저기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미국 정부의 셔트다운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이제 데이터 수집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셧다운 이유로 인해서 뭐 이렇게 프로젝션을 해서 데이터가 나오고 뭐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뢰부터 해주시겠어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이제 4, 4분기 지표까지 확실히 나오고 나서 3, 4분기, 4, 4분기를 섞어서 예상을 판단을 해봐야 되지. 지금 섣불리 뭐 3, 4분기 지표를 보면서 이게 뭐 미국 경제의 모습이다라고 판단하기 좀 이르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큰 반응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서프라이징한 숫자가 나왔어요. 굉장히 서프라이즈 4.3이면은 뭐 예상치보다 훨씬 더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참고 기다려봐야 되는 것 같고 시장도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일본도 금리를 이제 올렸어 0.75,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엔화 약세가 이제 좀 수습이 되고 좀 고개를 들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참 알 수가 없네요, 환율이. 예, 일단 금리를 올린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근데 이게 금리를 올리는 것을 앞으로 정말 더 세게 올릴 것이냐에 대한 기대에 비해서는 발언이 좀 비둘기적이었습니다. 이게 올리긴 올리지만 그렇게 세게 올리진 않겠구나 하니까 금리 인상의 정도가 걱정할 만큼은 아니라고 시장이 판단을 한 거고요. 네. 금리가 올랐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금리가 아직 뭐 마이너스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명목이 0.75%라고 해도 뭐 물가 고려를 하면 뭐 마이너스 1.5% 정도 되니까 미국에서 주고 있는 금리에 비하면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뭐 캐리 트레이드가 뭐 환수가 될 거냐라는 거를 걱정을 할 정도의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수익률은 여전히 높고 반면에 일본의 이자율은 별로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높게 올라갈 우려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금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사실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재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워낙 부채 레벨이 높아서 재정 관리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통화 신뢰와 직결이 되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공격적인 재정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11월 말에 그 1,170억 달러, 저희가 200억 달러 갖고 되게 걱정하는데 1,170억 달러 규모의 추경을 확정했고 이게 대부분 신규 부채로 조달이 된다라는 점은 일본은 재정 악화 우려가 확실히 더 걱정될 만한 부분이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자율이 높지도 않고 재정 적자가 걱정되는 나라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환율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율이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 고환율 상태를 이어가고 있고 이제 여러 원인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대통령실의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 환율 상황에 대해서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환투기를 꼽았습니다. 환투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원화라고 할게요. 원화 가치가 훅 떨어질 것이다라고 그거에 맞춰서 배팅을 공격적으로 해서 외환시장을 흔드는 그렇죠. 이런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보면은 사실 오늘 굉장히 강력한 구두 개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달러 원 환율이 빨리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기 조정에 의한 하락폭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단기적인 환수요라든지 투기적 수요가 개입된 부분이 되돌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지금의 달러 원 환율이 1,300원대에서 1,400원대 그리고 1,500원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투기적 수요의 어떤 비중보다는 그 트렌드 자체가 우리 앞에서 교수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자본시장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에 따른 어떤 한국의 좀 안 좋은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볼 때 환투기적인 요인보다는 저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체질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환투기로 인한 환율의 조정 부분이 지금의 어떤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 환투기 부분도 사실 발라내기도 우리가 이제 요인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디까지가 환투기로 또 해야 될지 그 기준도 되게 불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변동성이 사실은 1,300원대 그리고 1,450원대 그리고 1,480원대로 올라오면서 변동성도 같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 환투기랑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과 같이 강력한 구두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좀 진정되면서 달러 원 레벨을 좀 낮출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1,300원대로 방향 전환을 시키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환투기 세력이 당시에 이제 과거 사례까지 드러나던데 이제 IMF 당시 이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 중에 하나로도 환투기 세력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빗대서 설명한 거지만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너무 과하게 본 것은 아닌지. 뭐 우리가 이제 국제금융 교과서에서 이제 투기다라고 해서 네거티브하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그 외환 시장의 수요자 그러면 뭐 해저라든지 뭐 재정 거래자 뭐 그 중에 하나가 투기자인데 투기자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외환 포지션에 이게 환율의 변동에 노출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서학개미라든지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주식을 살 때 환해지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해지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제 투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환투기 세력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도대체 이제 장 박사님 얘기하셨듯이 누구냐는 거는 불분명하거든요. 네. 그냥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고 있던 뭐 서학개미도 그렇고 뭐 이제 국민연금도 투기 세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해지 안 하면 네, 환해지 안 하면 투기가 그냥 될 수 투기죠. 내가 저도 만약에 달러로 바꾸는데 네. 해치 안 걸고 선물한 안 하면 저도 투기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투기죠. 그게 투기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내가 내 포지션이 이제 이득이 나는 사람들은 투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누굴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중요한 건 근데 이제 단기성 어떤 자금들이 계속해서 일정 방향으로 원화 가치 하락할 거다라는 그러니까 그 투기 세력이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투자자들도 있고 그 사람들도 이제 환투기를 한 거죠. 반대쪽에 베팅을 한 거죠. 이제 원화의 롱의 베팅, 그 원화가 만약에 강해지면 이득을 보는 그런 베팅을 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미국 가서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달러가 강해지면 이득을 보는 그런 베팅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한다 그런다면 말이 되는데, 예, 지금 그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쉬운 건- 얘기는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국내 투자의 수익률이 해외 투자의 수익률하고 비교했을 때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만약에 모든 투자자들이 원화가 약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 요인 때문에 해외 투자의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그러니까 외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외환 관리가 이제 이렇게 돼서 잘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면 반대로 국내 투자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구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하준경 수석의 말대로 환투기 움직임이 강해졌다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 경제나 어떤 원화 가치의 펀더멘털이 흔들리니까 오히려 그렇게 환투기 세력들이 더 기승을 부려서 일정 방향으로 배팅을 강하게 레버리지를 하는 이런 움직임이 더 두드러지게 나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바뀐 거,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사실 아마도 그 원의 그 역의 NDF 차익 결제 선물 거래가 커진 것에 대해서 이게 그거를 우리가 환투기가 커진 것이라고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원화라는 게 사실 좀 더 국제화가 됐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게 어떤 면에서 맞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 사실은 어떤 투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원달러 외환 시장이 국내 시장보다 아무래도 역외 시장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이 특정 방향으로 환율을 전망해서 쏠리게 하면은 이제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외환위기 때처럼 걱정할 문제냐라고 하면은 전혀 그렇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97년도에 저희가 부족했던 외환 보유고가 200억, 물론 그땐 경제 규모가 작았지만 네. 200억 달러가 부족해서 저희가 200억 달러를 IMF에 요청을 했고 실질적으로 195억 달러를 받았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달러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와 같이 이제 IMF 위기 때처럼 헤지 펀드가 숏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규모가 저희 경제 규모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아요. 다만 이게 원달러 환율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국의 투자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베팅이 거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투기가 위험하다라고 꼭 볼 게, 저희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 97년에는 저희가 뭐 빚도 많았고 부실도 심했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자산과 대출을 회수해가는 과정에서 환율이 올라갔다면, 지금은 이 환율이 올라간 이유가 우리가 외국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점점 채권국이 되고 있고, 네. 그 채권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환율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오르면 그 돌아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이게 만약에 97년에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그거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투기적으로 이게 쇼트를 점점 거는 게 더 맞았다면, 지금은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이 정도 올랐으면 됐다, 나는 미국에 투자한 주식 회수할래 하고 돌아오는 게 맞을 거기 때문에, 97년의 외환위기와 같이 이게 지금 달러 수준이 높다, 투기 세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되게 위험하다라고 보이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가 구조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그걸 이제 환투기라는 좀 이거 부정적인 정의를 내려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게 되게 쉬워졌어요. 사실 주식 증권 거래에서도 환을 사고 파는 게 쉬워졌기 때문에 네. 개인도 실질적으로 이런 그 투기적인 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예전에 97년이었다면은 이거를 달러로 바꾸고 사는 과정에서 수수료로 거의 그 어떤 환 차익을 잃어버렸다면, 지금은 뭐 거의 수수료를 안 내고 달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투기적인 수요가 좀 쉬워진 측면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렵네요. 정말 왜냐면, 어렵고. 저기 뭐 우리나라 이제 거시 경제가 바뀌었습니다. 예, 언제 이제 2014년 시점으로 보시면 우리가 그 순 채권국이 된 거거든요. 대외 자산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의 위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뭐 IMF 위기 때는 우리가 그 순채무국이었기 때문에 뭐 만약에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빚낸 거 어떻게 하지? 이제 뭐 IMF 위기 때는 이제 대기업들이 냈던 외화 채무가 문제였다고 그런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은행에서 그 단기 외화 채무가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게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뭐 이 두 번의 위기 때 보시면 우리가 대외 채무가 많아서 문제인데 지금은 사실은 뭐 통계를 보시면은 거시 경제적으로는 환율만 빼고는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 채권이 계속 늘어나는 거고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전에는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싼 거잖아요. 이제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외환 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 2,600억 불 있었는데 이것마저 부족해 보이니까 4,000억 불까지 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계속 그 해외 투자가 늘어난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외환 보유고를 쌀 필요가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 민간에서 알아서 할 거라는 거죠. 민간에서 내가 해외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든지 뭐 은행 뭐 뭔가 자산 손실이 날 것 같으면은 해외에서 현금을 땡겨올 거 아닙니까? 네. 예, 그게 딱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 때 일어났던 현상이거든요. 엔화가 엄청나게 강세로 왔어요. 동일본 대지진 때. 제가 여기 나와서 한 두 번 벌써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요. 예, 네. 그러니까 엔화 환율이 굉장히 강세로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제 국제금융팀장으로 있을 텐데 보면서 뭐 모든 예상이 틀려버리니까 엔화는 약세로 갈 거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폭락할 거다. 네,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다 버려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지금은 쌓고 있기 때문에 원화의 약세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그 만성적인 뭐 소득 수지 뭐 적자가 있었는데 소득 수지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득 수지 많아지고 만약에 뭐 미국에 배당 처리된다 그러면은 또 돌아오는 돈이 많아서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갖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앞에서 또 교수님들 말씀하셨을 때 우리 국내에 내국인들의 해외 자산이 커지고 우리 국부가 늘어나니까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 네. 과정에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이제 약세가 되니까 우리가 그걸 고민을 하는 건데 지금 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 내나 아니면 글로벌 위기 상황이 돼가지고 외국에 있던 투자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네. 그때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잖아요. 예. 그럴 때는 우리 실물 경제에는 또 부정적인 영향이 그때 또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는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수출 부분에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우리 수출에 굉장히 도움이 됐었잖아요.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처럼 그렇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원화가 강세가 되니까 그런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환율의 자동 안정화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 기능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면서 일본과 같은 경제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것도 또 지금 우려하는 것이 이제 반대로 또 그때 되면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발등에 불을 계속 꼽아야 됩니다. 내년부터 지금 계약상으로는 200억 달러씩 미국에 대미 투자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문서를 본 건 아니지만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 되면 이 200억 달러도 예를 들어서 금액을 조정한다거나 시기를 늦춘다거나 뭐 이럴 수 있대요. 뭐 그건 이제 말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내년부터 2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시작을 하면 환율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지금 환율 수준에서는 일부 줄이거나 미루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 맨 처음에 3,500억 달러 얘기하다가 200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눠서 네. 이제 분할. 근데 네. 이제 3,500억 달러 하게 되면 IMF 외환위기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나눠서 내겠다는 건데 이게 한 방에 맞으면은 나라가 훅 가는 거를 10년에 나눠 맞으면 괜찮을 거냐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완화시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속도가 뭐 여전히 아프긴 아프지만 그래도 덜 아프다라는 건데, 근데 그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개인 투자 금액이 연 200억 달러 규모거든요. 사실 그 200억 달러의 해외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원 달러 환율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금 거기에 딱 고만한 규모의 금액이 앞으로 해외에 간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환율이 한 1,350원 하던 게 이제 1,480원까지 올라온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이 돈이 갈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이게 현실화가 되면은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주식에서는 이게 셀더 뉴스처럼 이게 현실화가 되면은 뭐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200억 달러가 시장에서 추가로 구매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이 이제 더 올라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직접적인 하고요. 불쏘시개가 될 것 같으세요? 예, 저는 뭐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뭐 외환 보유고를 쓰니까 괜찮다라고는 하겠지만, 그러면 또 그만큼 외환 보유고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외환 보유고만큼이 딴 데 쓸 수 있는 것들이 또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총액에서는 어쨌든 네. 차감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수급에서 이 200억 달러가 추가로 들어오는 거는 맞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까지 환율을 올린 것만큼은 안 올릴 수 있을지언정 뭐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지금 그 하준경 수석이 얘기했던 부분은 저는 그게 저도 늘 궁금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0억 달러를 얘기했을 때 환율이 뭐 1,300원대였는데 네. 이게 1,500원이 되면은 사실 원화로 부담하는 금액은 훨씬 늘어난 건데, 그게 그 뭐 환해치를 해갖고 원화로 약정한 금액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200억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환율 부담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 위험을 너무 크게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떤 대미 투자를 조금 속도를 더 늦추게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전 그게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협상 속에서 이게 명확하게 된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그런 식으로 속도 조절이 되어 있다라는 게 명확하다면 시장에서도 이게 대한민국이 200억 달러 투자를 감당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원 달러 환율은 더 오를 거야라는 어떤 투기적인 기대도 좀 꺾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걱정하는 건 이거 아니에요? 만 내년부터 200억 달러씩 만약에 대미 투자하면 환율 1,500원 간다. 이거 쉽게 질문 드릴게요. 예. 그 대미 투자 액수를 좀 살펴봤는데요. 2021년부터 우리가 대미 투자가 한 게 한 280억, 220억에서 280억 사이에 왔다 갔다 거립니다. 네. 예,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200억이 생기는 건지 이게 좀 클리어하게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대미 투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펀드를 정부에서 그 펀드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미국이랑 합의해가지고 이거 어디다 투자할지 결정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그럼 민간이 투자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정부가 이 펀드를 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생짜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270억 뭐 220억 작년에 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200억 달러가 더 필요한 건지, 이게 좀 소팅아웃이 돼야, 이제 클리어 돼야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통화 수합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그건 이제 물 건너 가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 어디서 구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정부의 설명은 네. 외환 자산을 통해서 운용을 통해서 얻는 수익으로 또, 상당 부분 네. 20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으로 들어갈 건지,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도 궁금한 게 많거든요. 지금 200억 달러 도대체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거냐.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클리어아웃 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 교수님 예시하시는 대로 이게 추가적으로 200억 달러다 그러면은 계속 지금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이제 달러 수요가 생기는 거고,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런다면 네. 좀 다양스러운 거고요. 장 대표님,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억 달러씩 더 투자를 하면 원달러 환율 1,500원 선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저적으로 봤을 때 지금 1,480원까지 왔던 거를 끌어내려가지고 1,460원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일 변동폭이 약 한 10원 정도 돼요. 하루 움직이는 지금 1,490원, 80원대에서의 하루 달러 원 환율의 변동폭이 10원 정도 되면 몇 번 이틀 지나면 1,500원 그냥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다가 지금 교수님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200억 달러는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외환 자산의 운용 수익 아니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그거로 네. 그러니까 우리 외환시장에 영향 안 주는 거 그래서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하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올라가면은 뭐 투자액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국내 시장에서 조달한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잘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미국 경제 그리고 지금 AI로 인해서 기술주 중심의 성장세가 미국의 성장세와 주식의 호조세가 지속된다고 하면 저는 계속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 투자는 미국 투자는 늘어날 것 같고 이거는 달러 원 환율이 내려오는 것을 막아줄 거 보이고요. 그러면 내년도 지금 환율 전망도 지금 IB도 그렇고 국내 기관들도 다 1,420원에서 1,450원 정도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억 달러가 국내에 잠기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든지 뭔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외화 유동성 그만큼 작은 거고 그러면 1,500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환율이 우리 실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환율이 높다. 그러니까 고환율은 수출 기업들한테는 호재다. 요 공식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우리 경제학계에서는 요즘에 최신 논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게 이제 맞다 아니다 여기에 대한 논쟁도 뭐 상당히 시끄러워서 최근 기류는 뭡니까? 최근 기류. 예, 경제학자들이 맞다 아니다를 칼로 긋듯이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제가 인기가 진행을 하다 없죠. 보니까 예, 그게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 예전에는 환율이 상승하면 가격 경쟁력이 개선돼서 좋다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 고환율은 참 어려운 게 예. 엔화의 약세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 가격이 싸지긴 했지만 일본 기업의 물건 가격도 더 싸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게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초저가 공세가 겹치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압박이 되는 영향이 생기고요. 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수출할 때 상당히 많은 원자재를 포함해서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그 수입 가격은 이제 또 올라간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예전과 또 달라진 부분은 예전에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했다면 저희가 지금 수출하는 그 품목들은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디스플레이, 자동차는 일본과 어떤 가격 경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싸서 팔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독점적인 어떤 꼭 사야 되기 때문에 팔리는 네. 거 아닙니까? 대체재가 네. 많이 없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보다는 그 가격이 올라가서 그 매출이 많이 잡혀서 수출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환율이 올라갈 경우에 그 최근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거 보면 피해가 발생했던 응답이 40.7%거든요. 사실 그 수출을 하는 기업은 그나마 낫지만 수출을 안 하거나 아니면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만큼 수입하는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네. 어려워진다라는 좀 예전에 비해서는 좀 환율의 영향이 복잡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허인 교수님. 물가는요? 이 물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소비자 물가도 어쨌든 요즘에 식품 가격들 줄줄이 오르는 거 보면 예. 지금 고환율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차를 두고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이제 환율의 정가율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나라 굉장히 큰 편입니다. 미국은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된다고 그래서 미국의 약세가 된다고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수출할 때 우리가 달러 가격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은 고스란히 이제 수출 기업이 어떤 마진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고요. 네. KDI 보고서가 이제 올해 4월인가 그러니까 나온 보고서를 보면요.
환율이 1%포인트 올라가면은 수입품의 가격이 한 1년치로 보면은 0.68%? 그러니까 정가율이 한 70% 가량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한 뭐 10원 올라간다. 그러면 물가는 이제 7원 정도 이제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내년에 만약에 1,500원대의 환율에 도달한다 그런다면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0.24%포인트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고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물가가 2% 지금 뭐 2% 초로 보고 있다고 그런다면 예. 2%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절대적으로 지금 뭐 원자재나 뭐 중간재 뭐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엔화가 약세라서 엔화 환율은 이제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어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간재를 우리가 일본에서 많이 사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비용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생활 물가도 굉장히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뭐 그냥 뭐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걱정을 한국은행도 요즘에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 물가 전망 현재까지는 뭐 2.1%지만 지금 환율이 위험 수준으로 계속 가면 2% 중후반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한국은행 공식 입장이 나왔고, 그러면 내년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는 게 아니라 인상 쪽으로도 가야 될 수도 있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 다시 긴축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만약에 물가가 3%를 넘는다. 우리 물가 목표가 2%인데 지금 뭐 중후반까지 간다는 전망이 있다고 하면 네. 아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의 기대가 정책으로 실현되려면 또 넘어야 될 또 허들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고, 네. 뭐 올해 1% 내년도 2% 한다고 하더라도 2년 평균하면 1.5%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내수 부분이 계속 취약한 상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내수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인 가계부채가 있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부채 부담은 늘어날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이자 부담. 이자 소득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논의했던 물가에 대한 어떤 우려, 그것보다는 환율 때문에도 올리는 거, 이런 요인들을 뺀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국내 사정으로서는 금리 올리는 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환율이 만약에 불안해지고 만약에 1,500원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 전에 한 이창용 총재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방향 전환한다고? 금융위기 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는 환율 수준이 우려되지만 전통적인 금융위기 상황은 아닌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 우리 이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외환 건전성 자체로 놓고 보면 위기 수준은 아니죠. 왜냐하면 외환 보유액 자체도 IMF 기준으로 충분한 상태고요. 뭐 지금 수입액에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순 채권국이고, 그리고 해외 자산도 많고, 단기 외채 수준도 외환 보유액의 뭐 한 40%, 30% 정도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지금 단기 외채가 1,600억 달러 정도 되나요?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 4,300억 달러니까 상당히 지금 양호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두 번의 금융위기 징조들, 뭐 IMF 때나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랑 지금 비교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단지 네.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계속 논의했던 것처럼 달러 원 환율 수준이 금융위기 수준과 비슷하다는 거, 그 레벨에 대한 문제지 다른 조건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벌써 물가에 대한 걱정하잖아요. 네. 그리고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고환율이 계속 지속이 될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우리 구매력이 물가 올라가면 구매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구매력이 약해지면 내수 시장이 취약해지는 거고, 네. 펀더멘털이 더 약화되면 국내에서 또 자본은 더 해외로 나갈 것이고,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하면 예. 이거를 고쳐야 된다는 시급성이 아마도 요즘
환율에 대한 정부의 급박한 어떤 정책들의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금융 위기를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경제 위기를 예. 그렇죠. 예. 걱정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고환율 외환 위기라기보다는 고환율이 가지고 오는 경기 침체를 저희가 좀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돈이 나가는 게 우리 펀더멘탈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죠. 왜냐하면 펀더멘탈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국내에 있던 자본이 해외로 나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여기 잠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펀더멘털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의 기대 수익률이 해외 기대 수익률보다 높으려면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해외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의 이런 이슈는 아마도 내년에 말에도 또 우리 또 디스커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끊지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의 굴레 같은 느낌이 아니, 드는데 또다시 일본 얘기에 뭔가 끊어내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의 사례를 봐야 되는데요. 이제 엔케리 트레이드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네. 이제 청산되면 큰일 난다 뭐 이제 이러잖아요. 엔케리 트레이드가 왜 나타났는가 보시면 일본이 잃어버린 데케이드 이제 잃어버린 10년 뭐 이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엔케리 트레이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금리 강하고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가 펀더멘탈이 안 좋았거든요. 안 좋으니까 뭐 장 박사님 얘기하는 대로 일본에다 투자하지 않고 나는 해외에다 투자하겠다. 뭐 물론 이제 금리 차이가 그거가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외 투자가 활발해지고 그런 것도 그때랑 비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 미국 금리 기준보다 낮은 상황이 굉장히 장기간 되는 것도 이제 사실은 뭐 원인이라고 보면 원인이지만 결론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는 일본의 그 30년 동안에 겪었던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배워야 할 겁니다. 수급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 그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이게 수급이 때문에 환율이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수급이 그렇게 된 거는 우리의 펀더멘탈이 문제인 거고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펀더멘탈에 대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윤수 교수님이 마지막에 목이 메이시면서까지 수급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 환율의 그 절대 수준이 높은 것도 높은 건데 이거 말고도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도 위험해 보입니다. 환율의 변동성이 크다는 건 기업과 가계의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환율에 적응할 시간이 없어서 무언가 쫓기게 되고 그러면 원하지 않던 손실 폭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변동성을 즐기는 것이 또 투기 세력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투기 세력이 판치는 것은 막아야 되겠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PD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